님들, 다들 이런 뉴스 들었지? 글로벌 광고 시장이 드디어 1조 달러라는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소식 말이야. 햄토리가 맨 처음 이 숫자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나도 그냥 와, 시장 파이가 엄청 커졌구나. 광고주들 돈 많이 버네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어. 이건 마치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하늘은 더없이 파래서 완벽한 여름날 같았던 순간이었지. 해변에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모두가 즐거워 보여서 그 누구도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아주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 상상조차 못했던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 지표 이면에서 우리가 지난 십수년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인터넷 세상에 아주 기본적인 계약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였어. 그 기본 계약이 뭔지 알아? 바로 무료 콘텐츠를 줄 테니 대신 광고를 봐라 하는 약속이었지? 이 약속이 지금 아주 조용히 마치 썩은 나무 뿌리처럼 바닥부터 무너지고 있었단 말이야. 현재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 중에 무려 40% 이상이 광고 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그냥 몇몇 별난 사람들이 쓰는 특이한 기술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이제 대중적인 현상이자 문화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 매년 54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광고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야. 540억 달러라면 작은 나라 하나의 GDP에 맞먹는 엄청난 돈이야. 이 돈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지. 이건 단순하게 광고 보기 불편하네. 같은 기술적인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었어. 이건 월가와 실리콘밸리의 아주 거대한 자본만이 조용히 눈치채고 그리고 은밀하게 대응해온 광고 산업의 구조적인 몰락이자 플랫폼 경제의 대전환의 시작이었어. 대중들은 광고가 너무 많아졌다며 불평하고 광고 차단기를 설치할 때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같은 거대 공룡들은 이미 광고 차단 기술을 교묘하게 우회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의 시간을 1분 단위로 쪼개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현금 복사기를 설계하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야. 이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스템은 마치 아무도 모르게 물밑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대한 빙하 같았어.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작아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움직임이 있었던 거지. 특히 유튜브는 쇼츠라는 고마진 플랫폼으로 자본의 흐름을 강제로 이동시키면서 개미들이 모르는 사이에 수익 구조를 질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바꾸고 있었어. 햄토리는 경제 현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전문가로서 이번 영상을 통해 광고 차단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기존 광고 산업을 파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유튜브가 쇼츠 수익화와 서버 측 광고 삽입 기술을 통해 어떻게 이 위기를 역사상 최고 수준의 상승장으로 바꾸고 있었는지 싹 다 뜯어서 분석해줄게. 복잡한 기술 용어는 피자 조각이나 샤워기 온도 같은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할 거고, 월가의 리포트와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 향후 플랫폼 경제가 어디로 흘러갈지 명확하게 제시할 거야. 기회를 놓치기 싫다면 지금부터 전개되는 분석에 딱 집중해보길 바라. 자, 그럼 먼저 이 파국의 전조, 즉 광고 산업의 몰락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데이터부터 이야기해보자. 바로 광고 차단 도구 애드블로커라고 부르지. 이 애드블로커의 폭발적인 확산이야.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광고 차단 시장의 가치는 이미 25억 달러에 달했고, 이건 2033년까지 매년 15%씩 성장해서 무려 72억 달러 규모로 팽창할 전망이라고 해. 이 숫자가 보여주는 건 뭘까? 사용자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광고에 노출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야. 그들은 이제 기술적인 자기 방어를 아주 습관처럼 하게 된 거지.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광고를 거부하고 차단하는 걸까? 그냥 보기 싫어서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어. 현대의 광고 경험은 사용자에게 단순한 소음을 넘어 명백한 침해로 느껴지기 시작했거든? 마치 집안에 가만히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낯선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꾸 뭘 팔려고 하는 느낌 있잖아. 딱 그런 느낌이었어. 2016년 기준으로 사용자들이 광고 차단기를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첫 번째는 광고 과잉. 즉, 광고가 너무 많다는 이유가 무려 63.2%를 차지했어. 영상 하나 보는데 중간 광고가 서너 개씩 나오고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팝업 광고가 화면 절반을 가리고 심지어는 작은 글씨로 된 내용 보려는데 갑자기 위에 큰 배너 광고가 덮어버리는 식이었지.
마치 아주 조용한 카페에 갔는데 사방에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각자 다른 노래를 동시에 크게 틀어대는 상황이랑 똑같았던 거야. 두 번째 이유는 방해적인 광고 형식, 즉 광고가 콘텐츠 시청을 너무 방해한다는 것이 53.4%였어. 유튜브 중간 광고나 웹사이트의 팝업은 시청 흐름을 끊는 아주 공격적인 방식으로 진화해왔지. 영화를 한창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세게 치면서 이 제품 사세요! 하고 소리치는 느낌이랄까? 그 순간 몰입은 깨지고 재미는 반감되고 짜증만 나는 거야. 이에 대응해서 사용자들은 점점 더 강력한 차단 수단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숨겨진 진실이 하나 있어. 바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욕구야. 사용자의 40% 이상이 광고주가 자신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적하는 것에 대해 아주 큰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야. 광고 차단기는 이러한 추적 스크립트를 막아주는 말 그대로 프라이버시 방패 역할을 했던 거지. 여러분이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쿠키라는 걸 남기잖아. 이 쿠키는 마치 여러분이 지나간 길에 남겨놓은 발자국 같은 거야. 광고주들은 이 발자국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어제는 이런 걸 검색했고 오늘은 이 상품을 봤네? 그럼 이런 광고를 보여주면 되겠군 하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파악했던 거지. 광고 차단기는 이 발자국을 지워주고 발자국을 추적하려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거야. 누가 내 뒤를 밟는다고 생각하면 소름 끼치잖아? 사용자들이 딱 그런 기분이었던 거지. 이러한 사용자들의 반란에 맞춰 광고 차단 기술 또한 끊임없이 진화했어. 과거의 광고 차단기가 단순히 특정 서버 주소를 차단하는, 그러니까 야, 저기 있는 저 회사 광고는 못 들어오게 막아 하는 단순한 수준이었다면 현재의 기술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광고의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삭제하는 수준에 이르렀어. 이건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데 숨는 사람이 위치를 조금만 바꿔도 찾는 사람이 즉시 알아내서 다시 찾아내는 기술적인 군비 경쟁의 양상을 띠게 된 거야. 광고 플랫폼이 광고 송출 방식을 아무리 교묘하게 바꿔도 광고 차단기는 그걸 즉시 학습해서 다시 차단해버리는 끝없는 싸움이 시작된 거지. 특히 브레이브, 오페라 GX, 아크와 같은 프라이버시 중심 브라우저들이 기본적으로 광고 차단 기능을 탑재하면서 광고 차단은 이제 더 이상 소수의 전문가들만 쓰는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인프라가 되어버렸어. 마치 집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인터넷을 켜면 광고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된 거야. 이러한 브라우저 기반의 차단은 네트워크 요청 자체를 가로채버리기 때문에 플랫폼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어. 이미 웹사이트에 광고가 도착하기 전에 차단해버리니까 플랫폼 입장에서는 손쓸 도리가 없었던 거지. 이 모든 상황은 마치 거대한 유조선이 느릿느릿 항해를 시작했는데 밑바닥에 아주 작은 구멍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 것과 같았어. 처음엔 그저 몇 방울 떨어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 선장실의 거물들은 여전히 우리의 배는 견고하다고 외쳤고 기관실의 엔지니어들은 괜찮습니다. 작은 균열입니다. 하고 보고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은 구멍은 점점 커졌고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게 늘어났어. 처음에는 몇몇 선원들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점차 배가 기우뚱거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이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야. 월가와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이 작은 균열이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배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 물론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평온한 척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비상이 걸렸어. 긴급회의가 연일 이어졌고 최고 기술 책임자들은 밤낮으로 광고 차단 기술을 우회할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맸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자신들이 기술로 만든 문제를 또 다른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을 거야. 하지만 사용자들의 반란은 기술의 문제를 넘어선 아주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로 번지고 있었거든. 이런 상황 속에서 유튜브는 이러한 광고 차단 기술의 확산을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아주 실존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어. 처음엔 광고 차단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가볍게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정도였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광고를 봐주셔야 합니다. 같은 읍소에 가까운 메시지였지. 마치 상점에 도둑이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물건을 훔치지 말아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것과 다름없었어. 당연히 이런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사용자는 거의 없었지. 하지만 손시래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유튜브는 이제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어. 2024년부터 유튜브가 전개하고 있는 광고 차단기 단속은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사용자를 플랫폼에서 배제하거나 유료 구독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아주 체계적인 포위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지. 이는 마치 작은 균열을 막기 위해 땜질하던 것을 넘어 아예 배 전체를 뜯어고치거나 아니면 구멍을 낸 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응징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았어. 이들은 이제 단순한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 유튜브가 광고 차단기를 잡아내는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해졌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서 객체 모델 분석, 줄여서 덤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쉽게 설명해 줄게. 여러분이 어떤 영상을 보기 위해 유튜브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그 페이지는 수많은 코드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 코드 조각들이 모여서 영상이 나오는 부분, 댓글이 나오는 부분, 광고가 들어갈 부분 등을 만들어내지. 이걸 하나의 건물 설계도라고 생각해봐. 기존에는 영상이 재생될 때 유튜브는 그 설계도 안에 광고가 들어갈 방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방에 광고주가 보낸 스크립트, 그러니까 광고 내용물이 정상적으로 입주했는지를 실시간으로 검사했어. 마치 건물 관리인이 각 방에 세입자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과 같았지. 만약 광고 차단기가 이 광고방 자체를 없애거나 아니면 광고 내용물 스크립트가 들어오는 길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면 유튜브 시스템은 즉시 이를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판단했던 거야. 여기 광고가 있어야 하는데 왜 없지? 누가 이 방을 부쉈거나 세입자를 못 들어오게 막았군 하고 말이야. 이런 방식으로 광고 차단기의 존재를 감지하기 시작한 거지. 또한 유튜브는 매니페스트 V3라는 크롬 브라우저의 새로운 규격 도입을 통해 광고 차단기들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었어. 이 매니페스트 V3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즉 광고 차단기 같은 것들이 네트워크 요청을 직접 수정하는 능력을 아주 제한하는 규격이야. 쉽게 말해서 광고 차단기가 유튜브 서버와 사용자 브라우저 사이에 오가는 광고 호출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막는 게 기존 방식이었거든? 그런데 이 매니페스트 V3는 야, 너희 확장 프로그램은 이제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 요청에 함부로 손대지 마! 하고 딱 잘라버린 거지. 이건 마치 도둑이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던 문지기의 팔다리를 묶어버리는 것과 같았어. 기존 광고 차단기들이 유튜브의 광고 호출을 가로채던 핵심 수단을 무력화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던 거야. 이러한 기술적 변화들은 그저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었어. 이면에는 거대한 플랫폼들이 자신들의 수익 모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흔들리는 인터넷 경제의 근간을 다시 세우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지.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플랫폼의 생존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거대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을 뿐이야. 바다 밑의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거대한 파국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 햄토리는 이 경랑의 한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어. 유튜브가 꺼내든 문서 객체 모델 분석이나 매니페스트 V3 같은 기술적인 포위망은 분명 사용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어. 일부 사용자들은 광고 차단기를 끄거나 아예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보였지. 하지만 이는 마치 두 개 생긴 작은 균열을 막기 위해 잠시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는 것과 같았어. 당장의 물줄기는 잡았지만 둑 전체의 균열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거지. 광고 차단기 개발자들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어. 그들은 유튜브의 새로운 탐지 방식을 끊임없이 분석했고 마치 바이러스 백신과 바이러스처럼 서로를 뚫고 막는 끝없는 기술 싸움을 이어갔지. 유튜브가 새로운 차단 기술을 내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광고 차단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우회하는 새로운 방법이 공유되곤 했어. 이 싸움은 마치 어둠 속에서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칼을 휘두르는 살얼음판 승부와 다름없었어. 이러한 숨바꼭질 속에서 월가와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한 가지 냉철한 사실을 깨달았어. 기존의 클라이언트 측 광고 모델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말이야. 여기서 클라이언트 측 광고라는 건
여러분의 웹브라우저나 앱이 유튜브 서버로부터 영상 콘텐츠를 받아온 뒤 그 위에 광고를 얹어서 보여주는 방식이었어. 마치 신문 구독자가 받아본 신문 중간에 광고 전단지가 끼워져 있는 것과 비슷했지. 광고 차단기는 이 전단지가 여러분 손에 도착하기 전에 빼내거나 아니면 신문 자체에 광고 전단지 공간이 없도록 편집해버리는 역할을 했던 거야. 근본적으로 광고 송출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이 끝나지 않는 전쟁에서 플랫폼은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들은 단순한 기술 싸움을 넘어 광고 산업의 아주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거대한 도약을 준비했어. 바로 쇼츠라는 짧은 형식의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과 서버 측 광고 삽입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두 가지 전략이었어. 이는 마치 물이 새는 낡은 배를 땜질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새로운 배를 건조하기 시작한 것과 같았지. 그것도 기존 배가 가진 모든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최첨단 배를 말이야. 먼저 유튜브는 쇼츠의 전사의 깃발을 꽂았어. 쇼츠는 도입 2년 만에 월간 조회수 500억 건을 돌파하고 20억 명 이상의 로그인 사용자를 끌어모았어. 이는 유튜브 역사상 전례 없는 성장 속도였지? 그냥 짧은 영상들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쇼츠의 폭발적인 성장은 단순히 새로운 트렌드를 넘어 유튜브 비즈니스 모델의 아주 치밀한 설계 변경을 의미했어. 쇼츠는 기존의 긴 영상과 비교할 때 광고 차단에 훨씬 더 강력한 면모를 보였어. 왜냐하면 쇼츠는 애초에 짧고 빠르게 소비되는 특성 때문에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달랐거든. 긴 영상은 중간 광고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강했지만 쇼츠는 보통 영상이 전환될 때 슬쩍 지나가거나 아니면 한 쇼츠 영상 자체가 스킵 가능한 광고처럼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어. 게다가 쇼츠는 짧은 시간 안에 수십 개의 영상을 빠르게 넘겨보는 도파민 중독 패턴을 유도하는데 이는 광고가 몇 초 정도 끼어든다고 해서 사용자들이 굳이 광고 차단기를 켜서 막을 정도의 심리적 저항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어. 이러한 쇼츠의 특성은 유튜브에게 두 가지 엄청난 이점을 안겨줬어. 첫째, 짧은 영상 포맷 덕분에 훨씬 더 많은 광고 노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어. 기존에는 10분짜리 영상의 1개에서 2개 정도의 광고가 들어갔다면 쇼츠는 10분 동안 수십 개의 영상을 보게 되면서 그 사이에 수많은 광고를 끼워 넣을 수 있게 된 거야. 둘째, 쇼츠는 고마진 광고 수익 모델을 가능하게 했어. 짧은 광고는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특정 타겟에게 더욱 정교하게 도달할 수 있었어. 예를 들어 15초짜리 쇼츠 광고는 사용자의 최근 검색 기록이나 시청 습관을 분석해서 마치 맞춤복처럼 딱 맞는 광고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거지. 이런 초개인화 광고는 효율이 훨씬 높아서 광고주들이 기꺼이 더 비싼 광고비를 지불하게 만들었어. 월가는 이러한 쇼츠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유튜브의 광고 매출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으로 지목하고 있었지.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쇼츠 광고가 유튜브 전체 광고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6년까지 두 자릿수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어. 하지만 쇼츠의 힘만으로는 완벽한 방패를 만들 수 없었어. 유튜브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광고 차단기의 심장을 완전히 꿰뚫어버릴 궁극의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어. 그게 바로 서버 측 광고 삽입, 즉 SSAI라는 기술이야. SSAI는 쉽게 말해 광고를 사용자에게 보내기 전에 아예 영상 콘텐츠와 하나로 합쳐서 송출하는 기술이야. 기존에는 여러분의 브라우저가 영상 파일 하나, 광고 파일 여러 개를 따로따로 다운로드 받아서 화면에 번갈아 보여줬다면 SSAI는 유튜브 서버에서 광고와 영상을 미리 하나의 파일로 편집한 뒤에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거야. 마치 영화 DVD를 살 때 영화 본편과 중간 광고가 아예 처음부터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되어서 팔리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왜 그렇게 무섭냐고? 광고 차단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광고와 영상 사이에 끼어드는 거였어. 그런데 SSAI는 광고와 영상이 처음부터 한 몸으로 태어나 버리니까 광고 차단기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디까지가 광고고 어디까지가 영상인지 구분조차 못하게 되는 거지. 마치 물에 물감을 타버리면 원래 물의 색깔을 되돌리기 어려운 것처럼 영상에 광고가 스며들어 버리면 그걸 분리해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2025년 기준 유튜브의 광고 시스템은 이 SSAI 기술을 핵심 인프라로 채택하기 시작했어.
이는 구글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심혈을 기울여 개발해온 차세대 광고 송출 시스템의 정점이었지. 특히 스트리밍 시장 전반에서 SSAI의 도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었어. 닐슨 리포트에 따르면 SSAI는 광고 차단율을 90% 이상 낮추는 효과를 보이며 광고 가시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분석됐어. 이러한 기술적 전환은 유튜브에게 단순한 수익 개선을 넘어 광고 산업 전체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했어. 첫째, 유튜브는 광고 송출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다시 확보하게 됐어. 광고 차단기를 사용하던 이들은 이제 광고가 없는 유튜브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만 했어. 광고는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영상 속에 녹아들었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사라진 거야. 결국 사용자들은 광고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유료 구독으로 전환하는 단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된 거지. 이는 광고 차단 문제를 기술적인 전쟁이 아니라 경제적인 선택의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시켜버린 아주 교활한 전략이었어. 햄토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단순한 광고 차단이라는 기술적 이슈가 아니라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여 인터넷 경제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해. 광고 차단기 때문에 생겨난 균열을 메우기 위해 유튜브는 쇼츠와 SSAI라는 두 가지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는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거대한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플랫폼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다음 시간에는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와 크리에이터 생태계,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예측 불가능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더욱 깊이 파헤쳐 볼 거야. 이 격변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당신의 현명한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계속해서 햄토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줘. 유튜브가 쇼츠와 SSAI라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섰을 때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광고 차단기를 무력화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광고 산업 전체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었어. 이는 마치 고대 로마군이 새로운 전술을 개발해서 기존의 모든 전투 방식을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어버린 것과 같았지.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우리가 매일 숨쉬듯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와 그 안에서 콘텐츠를 만들어 생계를 꾸려가는 수많은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지갑에까지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돼. 먼저 유튜브 생태계에 몸담고 있던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은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 놓였어. 쇼츠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새로운 스타 크리에이터들을 탄생시켰지만, 동시에 기존의 긴 영상 콘텐츠를 만들던 이들에게는 또 다른 도전 과제를 안겨줬지.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쇼츠의 짧고 빠른 호흡에 맞춰 콘텐츠 제작 방식을 바꿔야만 했어. 길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풀어내던 이들은 1분 남짓한 시간 안에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법을 새롭게 익혀야 했고, 그렇지 못하면 빠르게 변하는 알고리즘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어떤 크리에이터들은 쇼츠에서 짧게 맛보기를 보여주고 긴 영상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택했어. 마치 영화 예고편을 보고 본편을 보러 가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모든 콘텐츠가 그런 식으로 소비되는 건 아니었지. 특히 다큐멘터리나 심층 분석처럼 시간을 들여봐야 하는 콘텐츠는 쇼츠 위주의 생태계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처럼 보였어.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단순히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넘어 플랫폼의 변화된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 자신을 끊임없이 변형해야 하는 숙명을 안게 된 거야. 그들의 창작의 자유는 거대한 플랫폼의 수익, 모델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미묘하게 제약되기 시작한 거지. SSAI의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기름을 부었어. 광고 차단기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유튜브는 광고 송출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다시 거머쥐게 됐어. 이는 크리에이터들이 얻는 광고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광고 노출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증가했다고 환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광고의 양과 종류, 그리고 노출 시점을 크리에이터가 직접 통제할 수 없게 되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어. 마치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데 판매 방식과 가격을 주인이 아닌 건물주가 결정하는 것과 비슷했던 거지. 더 심각한 문제는 유튜브가 SSAI를 통해 광고를 영상 콘텐츠와 아예 한 몸처럼 섞어버리면서 광고 차단기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점이야. 이는 단순히 유튜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들도 일찍이 SSAI 기술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거든. 광고 차단 기술을 우회하려는 플랫폼의 시도는 이제 스트리밍 시장 전반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 이는 인터넷 광고 시장 전체에 거대한 변화의 그림자를 드리웠어. 기존의 광고 차단 솔루션을 제공하던 회사들은 사업 모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광고를 차단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거나 악성 광고를 걸러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만 했어. 광고 차단이라는 단어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는 듯했지.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종착점에는 바로 여러분이 있었어. 이전에는 광고를 보거나 광고 차단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유료 구독을 하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사실상 두 가지 선택지만 남게 된 거야. 광고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햄토리는 이걸 경제적 선택의 전이라고 부르고 싶어. 기술적인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플랫폼이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돈이라는 명확한 선택지로 던져버린 거지.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지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 무료로 콘텐츠를 본다는 인터넷 시대의 오랜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광고 없는 깨끗한 시청 경험을 원한다면 기꺼이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한 거지. 마치 한때 무료였던 공공 서비스들이 점차 유료화되는 과정을 보는 것과 같았어. 월가의 보고서들은 이러한 구독 경제로의 전환이 유튜브의 매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어. 골드만삭스는 2027년까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설 것이며 이는 유튜브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유료 구독을 할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 특히 학생이나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선택이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결국 콘텐츠 소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어. 돈을 내는 사람들은 더 나은 경험을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차 더 많은 광고 속에서 콘텐츠를 소비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햄토리는 이 지점에서 유튜브가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깊숙이 파고든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이자 자본주의 논리가 첨예하게 작동하는 시장이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 그들은 기술을 통해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강요하며 인터넷 경제의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리고 있어. 이 거대한 전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격동의 시대 속에서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까? 다음 시간에는 이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미래의 인터넷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함께 고민해 볼 거야. 햄토리의 이야기는 계속돼. 뜨거웠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차가운 그림자가 들이오는 법입니다. 유튜브가 쇼츠와 서버사이드 광고 삽입 기술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로 디지털 광고 시장의 판도를 뒤엎었을 때 많은 이들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환호했지만 그 환호 뒤편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붕괴의 잔해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그 냉혹한 원리 앞에서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았죠.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은 바로 광고 차단 기술 회사들이었습니다. 한때 디지털 해적에 맞서는 정의의 용사처럼 여겨지던 이들은 유튜브의 전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사무실은 더 이상 혁신적인 코드와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열띤 토론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텅 빈 모니터와 정지된 서버의 차가운 공기가 그 자리를 채웠죠. 한때 수많은 투자자의 기대를 모았던 그들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수년간 쌓아 올린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의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사용자들에게 광고 없는 인터넷띠라는 달콤한 환상을 팔던 그들의 거래소는 이제 희망의 흔적조차 찾기 힘든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휩쓸린 또 다른 주역은 바로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었습니다. 쇼츠가 몰고 온 엄청난 조회수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했죠. 많은 이들이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에 매달렸고 일시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풍이 지나가고 남은 것은 깊은 허무함이었습니다. 끈기 있는 탐구와 깊이 있는 서사, 그리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로 긴 호흡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던 크리에이터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그들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는 1분이라는 짧은 시간의 제약 앞에서 의미를 잃었고 시청자의 찰나의 관심만을 쫓는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수익은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했고 광고 노출량은 플랫폼의 임의적 결정에 맡겨졌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이 마치 공장형 콘텐츠처럼 무작위로 소비되는 것을 보며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창작의 열정을 잃고 플랫폼을 떠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때 꿈의 무대였던 유튜브는 이제 수익을 위한 냉혹한 생존 경쟁의 장으로 변모해버린 것이죠. 그들의 절망적인 눈빛 속에서 우리는 자본의 논리가 예술과 자유를 어떻게 잠식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궁극적인 심판은 결국 소비자, 즉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무료로 콘텐츠를 즐긴다는 인터넷 시대의 오랜 공식은 이제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광고 차단기의 무력화와 서버사이드 광고 삽입 기술의 확산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선택지를 강요했습니다. 광고를 보며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아니면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독하며 돈을 지불하는 것. 인터넷 서비스는 더 이상 자율적인 선택의 공간이 아닌 명확한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하나의 거대한 상품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돈을 지불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광고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고품질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차 더 많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콘텐츠를 소비해야만 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콘텐츠 소비 방식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정보 접근성 및 삶의 질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대 경제 시스템과 우리의 자산에 어떤 묵직한 경고를 던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플랫폼의 지배력이 얼마나 막강하며 그들이 기술적 우위를 통해 사용자들의 선택지를 어떻게 재편하고 결국 시장의 규칙 자체를 바꿀 수 있는지를 목도했습니다. 인터넷은 더 이상 국경 없는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라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정교하고 치밀한 시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생성하고 소비하는 모든 콘텐츠와 데이터,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관심은 이제 플랫폼이 끊임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거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의 철칙은 디지털 세상에서도 예외 없이 작동하며 오히려 더 교묘하고 광범위한 형태로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현명한 선택을 통해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수호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